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오늘 저는 백범 김구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구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두려운 일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구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영웅이자 영웅을 뛰어넘어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이 김구쌤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김구쌤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플이 막 수백 개가 달리고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김구쌤의 모습과는 좀 다른 충격적인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김구라고 하는 존재가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여겨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몰랐던 김구라고 하는 사람의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고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가운데에는 지금 싸이가 있고 태극기를 두르고 아마 유현진 선수의 지금 유니폼을 좀 입고 있는 것 같고요. 김치를 지금 또 손에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아랫부분에 마찬가지로 지금 김치맨이 저렇게 이제 서 있고요. 비빔밥이 됐건 뽀로로가 됐건 지금 가수 B가 됐건 박지성이 됐건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금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세계를 지금 제패하는 듯한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뭔지 좀 감이 오시죠, 그렇죠? 국뽕입니다. 국뽕. 이 국뽕이라는 게 뭐냐? 대한민국에 취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최고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국뽕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유튜브 방송들 아닙니까? 지금 썸네일 한번 보십시오. 한국이 최고라는, 미국에 비하거나 일본에 비하거나 프랑스에 비하거나 그냥 한국이 최고라는 겁니다. 기가 잘 노르시죠, 그렇죠? 야,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대단하겠냐? 대단한 거는 맞지만 프랑스가 감독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미국이 벌벌 끼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이 들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왜 도대체 저런 영상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고, 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란 뭐냐? 간단히 말해서 민족의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 목표로 하고 이거를 장건,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 상태나 정책 원리 또는 그 활동이다. 그냥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려서 대한민국이 최고다라고 하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 그게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이런 식의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한 나라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방송에 출연해서조차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국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이 세계를 갖다가 통일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합니까? 중화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세계의 중심이 중국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의 뿌리가 중국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옛날에 잘 나갔었죠, 그렇죠? 전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는 과거의 역사였고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천하를 제패했다라고 여겨졌던 명나라의 태조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중화의 회복이었습니다. 중화를 회복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과거에 머무르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다가 청나라의 태종인 누르하치로 인해서 멸망했었죠. 이 명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만 머무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명나라를 계속해가지고 과거로 묶어놨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이념이 뭐였습니까? 바로 주자가 만든 성리학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명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과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명나라가 멸망한 거를 바라보면서도 똑같이 우리는 명나라처럼 살아가자라고 생각했던 놀라운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의 송시열 선생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소중화주의를 주장을 했는데요. 이 소중화주의라는 것은 뭐냐? 중국의 주변 국가가 자국을 중국 문화의 정통을 계승한 나라로 인식하는 관념입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어떻게 생각을 한 겁니까? 멸망한 명나라를 보고서도 야, 우리가 명나라의 적통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같이 망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의 사고가 언제까지 이어졌던 것이냐? 바로 이 흥선대원군,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이랬습니다. 조선이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견도 아닌 것이고 그냥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명나라가 망했는데 그 멸망한 명나라를 갖다 똑같이 따라하겠다라고 한다면 같이 망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하는 것 자체가 시간 문제인 거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저런 식으로 나라를 멸망을 시켰던 민족주의라고 하는 집단 망상, 그게 지금 언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그렇죠? 노재팬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노재팬뿐만입니까? 노아메리카, 반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있었죠.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반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일제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꺼이 쓴다는 겁니다. 뭐 아이폰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단 망상이라고. 물론 바뀐 건 조금 있습니다. 조선시대 민족주의에 비해 가지고 현대 21세기 대한민국 버전의 민족주의는 좀 바뀐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이 최고야,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누구로부터? 서양 백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백인이죠. 영국 사람입니다. 심지어 잘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뭡니까? 한국의 문화가 최고다,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보자, 그런 영상을 지금 찍는 것인데 인기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런 지금 한국의 민족주의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 잘생긴 어떤 그 백인들, 예쁜 어떤 백인들, 그런데 한국을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히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드렸던 일본과 미국, 그 나라들과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의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백범 김구선임입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독립운동가 1위입니다. 심지어는 김구선임이 21세기 문화 강국을 꿈꿨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김구선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그때 당시 한국을 개혁시키고자 했던 개혁가였던 것일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족주의자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사실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법원은 김일성 회고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곧 깰 텐데 우유 언제 사지? 기각시켰는데요. 김일성의 사상은 쉽게 얘기해서 북한의 모습을 보면 되는 심지어는 김구선임이 21세기 문화 강국을 꿈꿨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김구선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그때 당시 한국을 개혁시키고자 했던 개혁가였던 것일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족주의자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사실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법원은 김일성 회고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는데요. 김일성의 사상은 쉽게 얘기해서 북한의 모습을 보면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최고다, 자기가 지금 전 세계를 막 주무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북한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일성 회고로 저 책에 보면은 묘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김구선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김구 자신은 4월 남북연석회의 때에 우리의 영향을 받고 반공분자로부터 영공, 친공 인사로 개조되었다.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구선임은 김일성으로부터 친공 인사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가 김구선임을 21세기 대한민국 문화 강국을 꿈꿨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칭송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김구선임은 민족주의 정신이 만들어낸 허상의 영웅인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정유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유라 씨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다 열광했었죠. 그쵸? 정유라를 잡아야 된다. 정유라가 어디 있는 것이냐. 정유라 현상수배해야 되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유라 씨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마 기억조차 안 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사들이 이 정유라 씨와 그리고 최서원 씨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식으로 180도 변했는지, 그리고 그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뒤집혔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여러분, 이 영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유라 씨의 출생과 관련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저런 지금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 때문에 저런 식의 소문이 시작됐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안민석 때문입니다. 정봉주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안민석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최순실과 정윤회는 1995년이 아닌 1992년에 결혼을 했다면서 1992년에 결혼식을 했는데 1995년에 왜 또 결혼식을 했겠느냐. 정유라의 1996년 호적 신고 이런 것을 보면 퍼즐이 새롭게 맞춰진다. 정유라 출생의 개연성이 1993년부터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퍼즐이 맞춰지긴 무슨 놈의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말 끼워 맞추게 하는 거 그것만 지금 맞춰지는 거죠.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선동했던 게 국회의원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도 금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여성에 대해서, 한 인간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누구냐에 대해서까지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던 인간이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입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저때 당시에 저런 식의 싸구려 지금 찌라시 같은 얘기조차도 국민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식의 영상들이 넘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집단 체면에 걸려 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근데 비극적이게도 그 집단 체면, 그 집단 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정유라 씨의 현실, 정유라 씨의 현재는 완전히 파괴가 됐다는 것이죠. 정유라 씨는 최근에 근황이 어떻습니까? 세금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자택이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집단 망상의 결과가 뭡니까? 조미는 의사가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정유라 씨는 자택이 압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온 국민이 나서서 정유라에 대해서 집단 린치를 가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언론사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죠. 내 딸 정유라 미안하고 사랑한다. 최서원 씨가 언론사에 독자 투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껏 최서원 씨의 옥중 편지는 몇 번 있었습니다만 자신의 딸에게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이번에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최서원 씨가 정유라 씨한테 보낸 편지, 그 편지가 아예 그냥 지면에 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문화일보의 독자 투고란에 다음과 같이 정유라 씨의 편지 전문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내용은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이 심도 깊게 다뤘습니다. 기사의 지금 제목만 쭉 보시더라도 지금 저 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여져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쓰여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우리가 그러면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최서원 씨는 이번에 딸 정유라 씨한테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혐의에 대한 부당함과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딸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최서원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직접 글을 썼다. 유라야, 너 어릴 때부터 유난히 말을 사랑하고 동물을 너무 좋아하던 맑고 깨끗한 아이였다. 햄스터랑 거북이를 사가지고 엄마에게 들켰다가 너를 눈물 빠지게 혼냈던 엄마가 이제는 후회스럽고 미안하다. 너의 그 마음을 못 알아준 게 요즘은 왜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후회되는지 모르겠다. 언젠간 네가 그랬지. 이젠 말 근처도 가기 싫다고. 못된 어른들의 잔인함에 희생된 너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우리 큰손주가 할머니는 왜 만질 수가 없어 하고 철없이 물었을 때 너와 내가 얼마나 눈물을 감추고 가슴 아파했었니. 저는 그냥 정치, 이념 사상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도대체 어떤 정권이, 지금까지 어떤 정권이 문재인 정권만큼 이렇게 잔혹한 적이 있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더 잔혹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만큼 잔혹했고 문재인 정권만큼 잔혹할 정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문재인 정권의 잔혹한 개인적인 복수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원 씨의 옥중 편지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지면에다가 실겠습니까? 당연히 못 실죠. 언론사들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There's nothing to fear. 대부분의 국민들도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만큼 이렇게 잔혹한 적이 있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더 잔혹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만큼 잔혹했고 문재인 정권만큼 잔혹할 정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문재인 정권의 잔혹한 개인적인 복수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원 씨의 옥중 편지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지면에다가 실겠습니까? 당연히 못 실죠. 언론사들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대부분의 국민들도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민과 정유라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유라 씨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비리 혐의가 뭐였습니까? 출석을 하지도 않았는데 출석을 했다라고 한 거. 그리고 입시 과정에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 면접 점수가 서류 평가에 비해서 너무 높았다라는 거.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대한민국에 예체능 준비하는 그리고 예체능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알 겁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예체능 계열에 있는 학생들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해 보세요. 실기 같은 거 하거나 대회 같은 거 나가면 수업 안 듣더라도 출석 인정 안 받으셨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예체능계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했던 걸 모두 다 비리 혐의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대학생 못했을걸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청담고등학교를 다녔던 정유라 씨의 경기 실적 증명서입니다. 웬만한 지금 경기에서 어떻습니까? 초등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웬만한 지금 대회에서 전부 다 지금 1, 2위를 수상을 했죠. 그냥 한두 건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수십 건이에요. 수십 건. 그런데 그때 당시 언론사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까? 무슨 놈의 정유라를 국가대표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서 최순실 측이 극비였던 외국인 심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가지고 매수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런데 대한승마협회 감사 결과 이 보도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체부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 결과 그렇다더라. 그게 다였습니다. 만약에 감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따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진작에 전부 다 감옥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 그냥 감옥 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심판에 매수하려고 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집단 광기였어요. 언론사가 됐건 안민석 같은 정치인이 됐건 그리고 국민들이 됐건 정말 한마디로 집단 광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로 인해 가지고 조민 같은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광기로 인해 가지고 정유라 씨는 자택이 지금 압류가 돼서 일상이 지금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아니 정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나라가 상식적인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조민을 겪으면서 야, 정유라가 진짜 양반이었구나. 정유라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문제 삼을 만한 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진짜 언론사들에서 쏘갔구나. 라고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깨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먹고 사는 언론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덩달아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조민 같은 사람이 의사가 되지 않고 정유라 같은 사람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시작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장면은 1986년 필리핀 시민들이 독재에 항의하며 대통령궁을 점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부인의 엄청난 수의 사치품과 드레스, 신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흡사 이 사람이 떠오르는 건 그저 우연일까요?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마르코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장기 집권했었던 독재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지금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르코스 대통령을 생각해 봐야 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상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했던 방식들이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마르코스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했었는지, 그리고 필리핀 시민들은 도대체 왜 그 장기 집권했던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그의 가문에게, 그의 영부인에게 국회의원의 자리를 줬던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영상을 쭉 보시고 난 뒤에는 야, 저게 진짜 대한민국 앞으로의 모습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 사람이 바로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입니다. 임기를 보시게 되면 눈에 좀 띄죠. 1965년도부터 1986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거죠. 어떻게 저런 식으로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었는가?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르코스 대통령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을 좋아했었습니다. 실제로 마르코스가 1965년도 집권하고 난 뒤에 초반만 하더라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필리핀 경제가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1960년대 필리핀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3배나 많았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필리핀 순방을 갔었을 때 잘 뚫려져 있는 필리핀의 고속도로를 보고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일화까지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제가 호황이었던 것은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과 정책적인 어떤 능숙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운이 좋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운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가 있었고, 그 환심을 통해 가지고 장기 집권했던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장기 집권을 해왔던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위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선거 부정이 터지면서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독재 야욕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야당이 여당을 압도적으로 이길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마르코스 대통령의 기행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개표를 중단을 시켜버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공식 발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거리로 뛰어나왔던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의뢰 우리가 들었던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 이 마르코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관련성 또한 만들어주는 인물인데요. 자, 당시 이제 필리핀 국민들은 대통령 궁으로 쳐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궁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치품이 궁에 즐비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 명품들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영부인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단 다른 배경 같은 거 다 제쳐놓고 외모적인 것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바로 김정숙 여사가 떠오르죠, 그렇죠? 두 사람의 외모 굉장히 흡사 비슷합니다. 얼굴이 닮으면 성격도 좀 비슷해진다고 했나요? 이melda 영부인과 김정숙 영부인은 외모뿐만 아니라 취향도 굉장히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뭡니까? 옷을 너무 많이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저게 지금 뭐 세금으로 얻은 것인지 개인적인 돈으로 얻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뭐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너무 사치를 부린다. 그런 많은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 그 옷만 하더라도 진짜 막 수백 벌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식의 사치를 부린다라고 하는 지적이 이멜다 마르코스 영부인한테도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 부부가 집권하는 20년 동안 스위스 은행 등 해외로 은닉한 재산만 하더라도 12조에 달했습니다. 명품 드레스나 구두, 보석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미국의 맨하탄과 뉴욕 일대 부동산까지도 사모았다는 것이죠. 자, 일단 보니까 김정숙 여사와 이멜다 영부인 두 사람 전부 다 사치품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근데 공통점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김정숙 여사의 두 번째 특징이 있죠. 그게 뭡니까? 권력 욕심이 너무 큰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한두 번 지적이 나온 게 아니죠. 뭐 이런 장면은 이미 농담거리가 된 지 오래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영부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 것처럼 정계 인사들을 갖다가 저렇게 막 냐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한두 번 지적이 나온 게 아니죠. 뭐 이런 장면은 이미 농담거리가 된 지 오래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영부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마치 지금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정계 인사들을 갖다가 저렇게 막 한자리에 모으기도 하고 그게 김정숙 여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멜다 영부인 또한 마찬가지로 권력 욕심이 엄청 심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의 대통령직을 승계받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심지어는 91년도에 극적으로 귀국한 뒤에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해가지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침내 자신의 고향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권력 욕심이 있다라는 거 그것조차도 김정숙과 이멜다 두 사람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실제로 이멜다는 나중에 권력을 쟁취를 했다는 겁니다. 20년 가까이나 노력하고 난 뒤에 결국에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필리핀 국민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멜다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준 것일까? 자기들이 직접 이멜다 여사와 대통령을 장기 집권한 독재자다라고 하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멜다 같은 사람을 귀국을 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원으로까지도 당선을 시켰던 것일까요? 여기에 문재인 정부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빈민가가 됐건 병원이 됐건 계속해가지고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선심을 쓰듯 지폐를 한 장 한 장 나눠주는 이런 식의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저게 지금 자기 돈입니까? 자기 돈이 아니에요. 세금입니다. 근데 그 세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환심을 사서 그래서 국회의원, 하원의원까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뭔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이재명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정책이 저런 정책인 거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한테 돈 나눠주는 것이요. 계속해가지고 돈 나눠주는
나눠줍니다. 마치 뭐처럼 지돈인 것처럼 지돈도 아닌데 이멜다의 지금 손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매니큐어로 칠해져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라고 아우성치는 지금 꼬맹이들 같은 경우는 그 손이 지금 새까매요. 그러면서도 빈민가 아이들과 손가락조차 닿기 싫어가지고 움츠러들어져 있는 저 이멜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 남의 돈을 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선심 쓰듯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기 치장하는 대로 썼던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다시 권력을 얻는데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극이 뭡니까? 그게 통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지금 이메다 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지금 언론사들을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뒤에는 지금 피카소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저 모습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금을 선심 쓰듯이 나눠주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그 정치인에 놀아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 모든 국민들은 필리핀의 저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 지금 가장 염원하고 있는 건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인데요. 이런 분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압도적 다수가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돼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무슨 반도체가 됐건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틀림없이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 이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를 생각을 해봤을 때 문재인 정권이 이재용 부회장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교계의 입장도 눈에 좀 띕니다. 불교가 됐건 천주교가 됐건 원불교가 됐건 대부분의 종교들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보, 보수, 여야 모든 것들을 떠나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거를 지금 직접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이원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이원옥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인데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은 간단한 것이에요. 반도체 산업이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중 반도체 경쟁 여파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틀림없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당연히 저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문제는 뭡니까? 지금까지 저런 분들의 얘기가 나오질 못했던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친문 세력, 문재인 대통령, 그 힘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감히 그들의 뜻에 거스르는 거 어떻게 그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문재인 대통령의 위기가 너무나 지금 명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저런 식의 지금 소신 발언을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꽤나 완강한 입장을 보여줬어요. 사면 그런 거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여줬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바뀐 그런 지금 기류를 보여줬는데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식의 반응에 대해서 여권 인사조차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많이 언급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틀림없이 문재인 청와대 내부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것 같은데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면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내가 생각해 보면서 국민적인 어떤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완전히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거를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초에 이낙연 전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었죠. 자, 불과 1월 달의 얘기였습니다. 이낙연은 박근혜, 이명박 사면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또 기자회견에선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법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그 사실상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나 입장 변화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같은 경우는 얘기할 때가 아니다,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엄청난 지금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본격화가 됐다라는 걸 알고 내부 자체에서도 지금 반란의 조짐이 계속해가지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당대표로 임명이 된 송영길은 대놓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패싱을 하고 있는
있는데요.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가지고 뭐라고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엄청난 지금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본격화가 됐다라는 걸 알고 내부 자체에서도 지금 반란의 조짐이 계속해가지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당대표로 임명이 된 송영길은 대놓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패싱을 하고 있는데요.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가지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까? 청와대가 아닌 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와대가 명령하고 여당이 따라가는 식은 안 된다.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을 또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 사람입니다. 자, 바로 김영현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문제가 많은 국제인권법 연구의 간사를 맡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양승태 대법 행정처를 공격하면서 사법농단 이슈를 쟁점화했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나중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2019년도에 차관급인 법제처장으로 옮깁니다. 법원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로 가서 근무를 하는 거, 그거조차가 일단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법제처장으로 또 자리를 옮기는 거, 이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으시죠?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저 사람이 이번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 중에 적폐다라고 하면서 없는 죄도 있는 죄로 만들어가지고 구속시킨 이재용 부회장, 그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저 사람이 지금 이름을 올린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서 이거와 비슷한 일이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전 정권이었다라고 한다면 청와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 저런 식의 변호를 맡았으면 벌써 진작에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는 저 김 변호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자기가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를 맡으며 그게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문재인 정부의 적폐의 상징이 이재용 부회장인데 문재인 정부의 또 전관 예우의 상징이 또 김 변호사인데 그 김 변호사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다. 그 사실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지금 압박을 줄지 자기가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를 맡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끝났구나.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끝났구나.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런 지금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니겠어요? 논란이 커지고 난 뒤에는 결국에는 변호를 맡지 않기로 그렇게 좀 결정을 하셨나 본데, 애당초 저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저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말미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을 생각을 해보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생각을 해보나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의 입지를 생각을 해보나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시간 문제이지 금방 조금 지나면 사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